참, 그리고 이제 대사관이 되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왔다 하고 바로 윤원영 탄핵을 했습니다. 전하를 고립시키고 국정을 농락한 그 죄는 죽어도 씻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퇴진을 하게 되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이를테면 연결망, 소통망, 요새 우리가 말하면 네트워크가 가동이 되었겠습니까? 제조의 입장에서 제야하고 또 자기는 화담, 서경덕의 문인이지만 퇴계의 문인도 계셨을 것이고 또 저 하다못해 하서 문인도 계셨을 것이고 또 율곡은 그때는 이제 문인이 없을 때니까 또 우리 대곡 성운 선생 그 문인도 계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학파들을 다 망라해서 이게 진행을 했던 일이 그러니까 보통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겸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원영을 퇴치시킨 그 공이라는 것은 사실 선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었죠. 그렇게 해서 유배가 다 풀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래도 자기는 공을 내세우질 않았어요. 공을 내세우. 그래서 선조, 그러고 이제 좀 있다가 명종이 돌아가시니까 선조가 즉위를 하시니까 해서 그동안 시골로 완전히 물러나 있던 퇴계 이왕을 불러서 홍문관 임금님과 공부하시는 그 경연을 주관하는 홍문관 제약을 맡기니까 그때 박순 선생이 사암 박순이 홍문관 대제학이었습니다. 홍문관 대제학이라는 것은 나라의 학문과 문장의 기준을 세우는 자리예요. 홍문관 대제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지금 요새로 말하면 없지요. 한때는 서울대학 총장이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아니 그 전부터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참 그런 자리가 뭐 반드시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학문은 자유가 있고 자유 분방은 문장의 갈래가 있어야 되는 시절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만큼 우리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것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근데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후진이 저 나이 드신 석학의 윗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제학을 양보를 하시니까 그때 그 실록의 그 박순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능히 양보할 수가 있으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이게 저게 바로 새로운 정치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그렇다 그렇고 하지만 또 그 실제로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치열한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이조 판사가 되시니까 이조 판사는 참 그때 벼슬 청구권이 청구권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거 문관 인사를 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집안이 항상 이렇게 바쁘답니다. 문정이 그 마당이 그 시장 장바닥 같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항상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절대 저런 청탁 같은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율곡 이이가 엄청 감격을 했어 그때. 박수는 하여튼 나라 걱정하는 마음뿐이고 훌륭한 선비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자기 임무로 삼고 있으니 정말 착한 선비들의 으뜸 종주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당신도 엄청 이렇게 사암 박순한테 의지를 했죠. 나이 차이가 36년생이고 22년생이니까 23년생이니까 몇 살 차이시죠? 13살이나 되면은 의지 얼마나 하죠. 의지 지금 여기서 참 오는 사람이 친구같이 막 말을 하는데 그렇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우의정 좌의정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의정부에 진입을 하셨을 때 바로 붕당이 일어났지 않겠어요? 붕당이 일어났는데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자기 서화담의 같은 큰 제자 중에 여러분 허균의 아버지 되신 허엽이라는 분이 계세요. 초당 허엽이라고.
이분은 또 화담 그저 우리 사암 박순보다 17년생이니까 한 23, 6살, 7살 위시네요. 여러 것이지만은 그분은 이제 동인편을 동인의 그냥 그것을 후진들을 끌고 좀 더 급진적인 좀 주장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게 이제 동인과 서인이 완전히 나눠지니까 당신이 거기서 조정에 계시면서 한 말이 절대 동인과 서인이라는 것은 그걸 말을 하면은 그것은 잡담을 하면은 더 커질 따름이니까 일체 조정에서는 거론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 엄명을 내리고 그러나 그 거론하지 말아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당신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거지. 대신 좋은 인재를 많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많이 이렇게 벼슬을 내버렸어요. 바로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그 진주에서 돌아가신 우리 화순 출신 최경혜 선생 같은 분도 이분이 여기 저 사암 박순이 치운 거고 또 그 탕금대 전투에서 비록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 주장 때문에 실패를 한 거지 이분 때문에 실패를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몸 바쳐서 싸워서 돌아가신 순전을 하신 김여물 선생이라고 있어요. 김여물. 그런 분도 다 추천하고 또 정계청 선생도 추천하고 있어요. 정계청은. 그렇게 해서 근데 더욱 뭐든 것은 자기는 자꾸 저 선배 그룹에 가지고 서인으로 이렇게 자꾸 몰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김용원이라고 있잖아요. 김용원. 선상 김씨죠. 그거 심의겸과 같이 동서분당에 아주 핵심 역할, 그 한 중요한 그 요인을 제공을 하신 분인데 한때는 그래 김용원이 그렇게 과격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외척에 대해서는 일체 하여튼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심의겸이 공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심의겸이 공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절대로 용인을 안 하고 그렇고 한데 그 바로 그 김효원을 사관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관으로 이렇게 천거니까 그때 반대한 사람이 바로 선조였습니다. 근데 선조는 뭘 지금 노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저 대중 드라마나 박시백의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여기서 뭐 그 선조에 대한 인상을 이게 임진왜란 중심이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인상을 다 받아보셨겠지만은 실록을 이렇게 가 읽어보면은 참 선조가 참 임금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남한테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떠넘기고 구실을 잘 찾고 그 참 그런 중에도 임금이 그 붕당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은근히 조장하는 듯 모습을 보여줬을 때도 박순 선생은 묵묵하게 물론 서운하죠. 대신 이제 서정 개혁을 좀 합시다. 개혁 사업을 합시다. 라고 해서 공물을 그동안 연산군 때 공물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한 번 오른 세금은 낮추기가 힘들어요. 낮추기가 힘들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공물 그런 것도 좀 정리도 좀 하고 9년이 고울이 너무 이게 작은 고울이 여러 개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좀 몇 군데에서 서로 합히기도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피시고 감사들이 이제 감사는 고위직이잖아요. 종 이품이니까 고위직이니까 자꾸 감사 갔다가 물론 감사는 최소한 1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1년 하는 감사조차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더 감사 임기를 더 늘려서 좀 책임지고 그 방면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수령이, 현감이, 원님이 감사 영을 들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감사는 감독하는 우두머리잖아요. 감독에, 지방에. 그래서 좀 그 역할을 좀 하자. 이런 걸 주장을 해도 턴 것을 뭐 지금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임금이 미루고 받아주는 것 같아서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율곡이 경제사 요새 말에 경제 가지너러 개혁하고 가지 줄기를 잘 쳐서 한번 국정개혁 총본부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경제사랑을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선대가 하지 않은 일을 왜 하는가 하고 또
우리 저 선조 임금이 아주 우리 이인은 말이야 너무 물정이 어둡고 어설프다고 막 그냥 그 면박을 주고 이렇게 해서 율곡이 그래 나 그러면 벼슬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낙향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박순이 참 안타까웠어요. 임금이 저렇게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임금 마음이 솔직히 되돌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국록이나 축내고 있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정말 한탄스럽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죠. 결국 그런 임금 우리 박순 선생이 그 폭을 그럼 영의정을 그만둬야 되는데 선조는 또 엄청나게 송균 절조 소나무 대나무보다 더 절조가 그 푸르른 절조가 본받을 만하다고 그냥 너무 또 박순을 좋아하니까 박순은 뭐 엉거주춤 이거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율곡 성원까지도 당신은 왜 그렇게 임금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충고를 못 하시는가? 왜 임금을 저렇게 방임하시는가? 하면서 우리 박순도 삶도 저렇게 지금 세속에 흘러가지고 세속에 맡기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있다. 이렇게. 그러지 또 정계청 선생대로 왜 당신은 그렇게 일을 그렇게 어물쩡하냐고 해서 그 정계청한테 비판받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그래서 큰 올해에서 조정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고 붕당과 붕당의 조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큰 정치적인 업적을 남기기란 게 참 힘들었다 그 말이죠. 결국 아까 말은 그것도 우리 동양의 동인의 신진영수 이발의 서인 비판 상소에 의해서 이제 퇴진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율곡 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이가 세상 떠나고 다음부터는 사암 박순도 쫙 힘을 놓는 거죠. 그리고 우계 성원도 아이고 난 조정하고는 더 멀어져야겠다고 자꾸 이렇게 나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 옛사람들이 뭐 벼슬에 나서지 않으려고 그러지 정치에 뜻이 없어서 벼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큰 정치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정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 은둔하시다가 1589년에 7월 달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석 달 있다가 하면 이제 율곡도 가고 율곡도 붕당과 붕당에 서로 협력을 추구했거든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 율곡도 가고 사암 박순도 가고 그러니까 양쪽에 충돌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제어를 어떤 뭐 이렇게 방패 융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인물이 이렇게 사라진 게 공백이 생기니까 그것이 나온 게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기축옥사가 정렬이 모반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거 있어요. 박수는 학술이 정치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학술 저서가 적습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 퇴계 선생같이 그런 이론적인 측면, 이론 성리학 그런 데서 깊이 주자의 문구라든지 해석이라든지 리와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깊이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땅도 없고 하늘도 없고 그런 선천의 시대, 하늘 있기 전에 그것이 온통 기운이었다. 그런데 그 기운이 어떤 알 수 없는 먼 힘에 의해서 절로 뭉치고 흩어지고 솟고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사물이 하늘이 열리니까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만물과 함께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거대한 이게 우주 탄생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 문구 같은 것은 물론 화담도 말했고 그 전 사람도 말했으나 이분의 그 문장 그런
율곡 이이한테 보낸 것은 율곡 이이가 너무 화담 서경덕의 학문을 무시를 하니까 무시를 하고 이렇게 사실 화담은 주자전설을 주자대전을 읽지 않았어요. 주자대전을 받아볼 틈이 없었어요. 주자대전을 본 것은 본격적으로 배포된 것은 1543년부터입니다. 33년부터. 그런 게 퇴계, 이왕, 하서, 김인우 이런 사람들이 본 거예요. 고본 기대승은 하서 선생이 갖고 온 것을 가서 다시 이렇게 돌려가면서 베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주자어류를 좀 더 자유스럽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미암 유익주인 선생이 오랜 유배 생활 끝에 복귀를 해가지고 조정에서 학술 정치를 담당할 때 그때 교정을 해가지고 발간을 합니다. 발간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엄청나게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아라고 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 전에는 요약본밖에 없고 이렇게 사실 그런 게 주자성리학의 입장에서 보니까 북송성리학만 집대성에 놓는 그 중심으로 북송성리학 중심으로 집대성의 성리대전만 읽었던 성리대전은 일찍이 태종 때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던 화담 서경덕의 학문에 대해서 아주 낮추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도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선천의 시대는 오직 큰 기군 하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 탄생, 만물 탄생, 하늘이 열리기 이전의 상태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한 그것은 참 명문장입니다. 명문장. 저도 간혹 이렇게 살짝 인용을 하죠. 아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하늘 열리기 전에 어떻게 생겼겠어요, 우주가. 아마 어떤 분은 그리스 로마 시대 초기에 그런, 이렇게, 불이 나오고 막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큰 학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시는 송나라의 그 도학시, 송나라보다 더 절제된 그런 시간이라 조금 당나라 때 좀 자유분방하고 그런 어떤 당풍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문, 옛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문장이어야 된다. 그래서 고문 부흥운동을 선도해준 분이고, 그래서 그 최경창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옥봉, 박광문이라든지 다 이분한테 배웠어요. 이분한테 배웠는데, 그리고 그냥 시에도 구어체를 딱 썼어요. 자기 딸이 이쁘다 그러면 히히, 여러 한자로 히히 써. 히거리네. 그렇고 해서 히라고 딱 써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읽게 돼 있어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은 전부 나중에 서자만 있는데 나중에 이분은 외손봉사를 했었어요. 외손봉사를. 이제 그냥 우리말로 좀 읽어보면 젖을 개웃된 알자이가 저렇고 밝고 슬기롭다니 붉은 치마 예쁘게 입고 마냥 희거리네. 한자로 희 그러고 희거리네. 희희 이렇고 희롱할 때 있자 기쁠 있자 그러고 해야. 그러고 여기다 한자로 써놓고 근데 희한 것이 그거죠. 똑같은 거 그게. 해당화 흰송이 웃으며 따와서 제이마 아리답게 연지바르듯 하는군. 이렇게 해서 그 딸로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가정은.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박순 선생에 대해서는 이 정치가 대립과 갈등, 비판과 경쟁, 또 협력과 균형, 이런 것으로 정치가 제대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멈출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대기하는 그런 자세. 또 깊이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품성, 이런 것으로 해서 하여튼 남을 높이고 인재를 높이고
하여튼 그런 어떤 비판적 상호 협치 정치를 구현했던 측면에서 오늘도 기억을 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분을 율곡이나 이렇게 약간 우계성원이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분이 대사관을 영의정을 물러날 때 그 서인 퇴진 상소를 이끌었던 분이 제가 동암 박순이라고 동암 이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남평에서 태어나시고, 남평에서 집이 본가가 있었고, 근데 태어나시기는 해남 백년동에서 태어났어요. 윤씨가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요새 근래 해남 백년동 노구당에서 태어났다고 누가 글을 써서 노구당은 아직도 없을 텐데 뭐 태어났다고 그러냐. 아직 그 노구당 한참 있다가 저기서 올려오잖아요. 근데 바로 그 외할아버지가 외조부가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야. 증조부되셔. 그 해남윤씨 거기도 그 외조부의 형제들이 벌써 네 형제 중에서 세 형제가 문과급제를 하시고, 또 외조부의 아드님이, 그러니까 삼촌들이 외삼촌 둘이가 문과급제를 하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바로 또 두 아들이 또 문과급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산 윤선도가 나온 거예요. 그게 하다 뭐 그렇게 연속 그 문과급제가 있는가? 이렇게 그렇고 그렇게 해요. 이게 그렇게 가학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가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냥 학문만 있었다가 아니라 그때 이렇게 공동체의 뒷받침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고 이렇게 돼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발이 이제 그래서 태어나서 154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알성문과의 장원 급제를 합니다. 선조임금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그리고 바로 1년 만에 이조 좌랑을 해요. 이조 좌랑 이조 전랑, 이렇게 좌랑 정랑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사권을 서경 이렇게 부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명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실권이에요. 그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가장 그 핵심 요소, 요새 말하면 검찰, 언론, 홍문관, 요새 말하면 학문기관, 옆에 자문기구, 자문기구 뛰어넘는 거죠. 홍문관. 이런 관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9살에 홍문관 대제학을 합니다. 홍문관 부제학을 하시는데 부책임자고. 그리고 이제 1583년 1월 달에 대사관을 하시는데 바로 이제 부친이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이 동암 이발이 집안이 10대 홍문관이에요. 10대에 걸쳐서 계속 문과급제자가. 그래서 이 집안에 홍패로 병풍을 두른다네. 그런 그 비방 시기 섞인 말로. 근데 임금이 주는 홍패로 병풍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고 정도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가까운 시절에 그 오대조만 해도 이선제, 필문 이선제라고 그래가지고 고려사 편찬도 오고, 광주 향약을 실천하고, 집현전 학자 출신이고, 그 고조께서도 성종 때 정말 요새 말하면 김성일이 나중에 그 통신사로 가자, 일본 통신사. 그 100년 전에, 그때까지 100년 있다가 통신사 가니까 조선 15세기의 마지막 통신사죠. 마지막 통신사. 그리고 일본 갔다가 와서 돌아가시는데 한명회를 비판하고, 그 최고 권력자 한명회를 타내고 막 이런 기계가 대단한 분인데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증조도 연산 정치를 엄청나게 비판해요. 연산 때 그 벼슬을 조금 하시니까 성종 때 급제를 하셔가지고 연산 정치를 펴서, 그러다 남평으로 낙향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 중종 반정 있는 해에 돌아가시죠. 그 아드님 초부님도
김여사 당시 기사관이라고 있잖아요. 옆에 임금 옆에서 계속 이렇게 그때 이렇게 시정기를 작성. 내가 임금님이 무조건 조광조 잡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영문을 알고 시정기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그래가지고 당시 조광조 그때 바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거 여러 가지 정광필이라든지 영의정이 다 이렇게 무마를 했습니다만은 잠시 무마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렇게 앞장섰던 그러나 너무 바로 세상을 떠나요. 바로 아팠던 모양이에요. 아파서 그대로는 실록에는 나오질 않고 근데 아팠다는 걸 보고 임금이 부조를 해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부조를 했다는 거 실록에 기사가 나오고 그 부친은 좀 더 오래 살으셨어요. 오래 살으셨는데 전라감사까지 하시고 전라감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 1583년에 돌아가죠. 당시 그래서 이제 1583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내놓으니까 그래가 집안이 엄청나게 쟁쟁하잖아요. 쟁쟁. 외가는 또 소봉가라고 그래가지고 봉작을 받지 않는 집안이지만 그 옛날 그 영주와 같다고 그래서 군호를 받은 것 같다고 해서 그렇고 큰 부잣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 그 행촌 민순 같은 사람한테 같이 공부를 하고 당대 하여튼 사림학자들이죠. 또 남명 조식의 고족이었던 최영경, 수당 최영경한테 배우고 종유를 하고 그래서 아주 그때부터 명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서 또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의와 함께 편을 짜고 이렇게 같이 이의를 허여야 했다는 게 이의를 따라서 정치를 같이 하자 이렇게 했고 그것이 없는 거야. 학파를 뛰어넘어서는 거죠. 성원이 계속 공부를 그렇게 계속 벼슬에 나서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 보니까 성원의 저 도학 공부를 내가 또 그것을 추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성원 우계 성원 율곡 이 엄청나게 존경하고 서로 친했단 말이죠. 나이 차이가 한 10살 한 9살 정도 차이 나죠. 9살 8살 차이. 그러면서 율곡이가 엄청나게 높이 평가를 해요. 우리 이발이 동암 이발이는 마음에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매우 맑은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맑은 이름을 얻었는데 조정에 나오자마자 요직에 앉게 돼가지고 아주 인망이 두터웠다. 이게 바로 그 이조전랑 1년 만에 이조전랑이 된 거니까 인망이 두터웠다 이렇게 돼. 그래서 사실 이발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높았어요. 동서분당이 되니까 김효원이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하니까 그대가 좀 김효원을 좀 조정을 좀 순화를 좀 시키시게나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이조 좌랑이 되는데 적극 협력을 했다고 율곡이의 석담일기에는 나와요. 자기가 이렇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박순한테도 그때 박순이 이미 좌의정하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을 때니까 그래 우리 이발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성룡, 김성일, 김우홍 다 여러분들 이름 아실 만한 분이죠. 이런 분들과 함께 실원 당시 여론을 공론을 탁 붙잡게 하고 제발 거기다가 정철을 좀 불러서 조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 정철은 이분보다 더 선배예요. 이분들보다 더 선배예요. 정철도 1936년생이니까 1536년생이니까 더 선배예요. 유성룡 42년생 뭐 그렇잖아요. 김우용 40년생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1540년 요즘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 김우용한테도 그대가 말이야 조금 유성룡 이발비 같이 요직을 딱 잡고 서로 잘해서 좀 일을 좀 해주라. 선배니까. 이발한테는 그래 심의겸이 병통이 좀 있다. 그래도 나란 일에 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란 일을 이렇게 이용하고 뭐 자기 그 무엇을 뭐 자기 파당을 갖다가 심는다든지 재물을 축적한다든지 이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윤원영을 퇴치할 때 박순이 그렇게 해서 왕실 그래서도 누구 한 사람은 이렇게 협력을 해줘야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순이 그렇게 사람을 다 이렇게 포섭을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에? 그 물론 박순 선생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기대선 선생이랑 같이 했습니다만 그 신미경도 권강, 윤원영 같은 사람을 이렇게 퇴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조금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발도 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동인이 율곡 2위를 공격할 때는 반드시 김무원과 이발이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조정해서 좀 조용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와 이발이 아무리 서로 협력하고 분당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참 어려운 문제가 많네. 어려운 문제가 많네. 물론 율곡이 많이 양보를 했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편지에 나와요. 편지. 율곡이 지금 율곡 전서에 편지가 있어요. 거기가 심의겸이 그렇게 싫으면은 심의겸을 버려도 좋다. 그리고 그 뇌물을 많이 받은 윤두수, 윤근수 그런 사람들 다시는 안 써도 좋다. 그러나 다른 서인을 왜 쓰지 않고 다 그 다른 서인의 능력과 재주를 버릴 수는 없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이 너무 간곡해서 그러면 옛사람들 편지 방식이 그래요. 우리 요새 함부로 이렇게 막 카카오톡에다 그냥 조금 선배만 되면 야 너 와 막 다른 선배가 있는데 거기서 야 너 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고 오시기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그것이 카카오 옛사람들은 편지가 그러는데 그리고 그렇고 해서 열심히 이발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정치를 같이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철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 저렇게 이가 후배들만 두둔하고 이렇게 기세를 키우니 우리는 잘못하다가 이 때문에 우리가 다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화를 냈다. 근데 더 협력을 하기도 안 되는 게 임금이 우리들을 서로 협력을 한 것을 안 믿는다. 그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석담일기를 그대로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정에 벼스러지 않으려고 하는 성원도 나와 있고 또 합천에 그 정일홍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서 나도 여기 지금 비로소 조정에 나와 있고 율곡 자신이 그리고 그러니까 유성룡 이발 같이 정치를 하면은 김웅원 같이 정치를 하면은 참 이렇게 진보가 있을 거인데 도저히 임금이 마음을 돌리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한탄이 나와요. 한탄이. 근데 그때 이발과 우리 정철은 정말 그냥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정철 큰 누이가 인종의 후궁 귀인이요. 또 조카들이 또 선조 후궁들이고. 그런데 너는 무슨 집안에 그렇게 종친하고 혼인만 해서 그렇고 부귀 영화를 왕실하고 혼인해서 부귀 권세를 그렇게 누리려고 그러냐.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보니까 그냥 정체는 답답하죠. 자기는 자기 큰 누이가 자기 어렸을 때, 13살 때 큰 누이가 인종 귀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 형님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갔고 또 자기 또 누이 한 사람은 또 계림군한테 시집을 가서 막 이렇게 어긋나 버리고 그랬는데 을사사화에서 큰 행역을 그냥 그런 것을 그냥 생각 않고 막 이렇게 비판하니까 정처도 아주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당신 그대 이발 그대 말이야 그대 아저씨 그 윤우징이라고 하는 자기 외삼촌 자기 외삼촌은 그 외삼촌 형 너 큰 외삼촌 아들을 죽이고 큰 외삼촌 아들이 원래 종통이 있는데 그 큰 외삼촌 아들을 죽이고 자기 그 아들한테 그 종통을 몰아주려고 종통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했지 않냐. 근데 그 자기 큰 외삼촌 아들이 좀 정신병이 좀 있어가지고
이러고 종소를 바꿨어요. 그런 사실을 갖고 이러고 막 비판을 하니까 서로 그냥 어긋났죠. 서로 야사에 의하면은 서로 이러고 뭐 돼서 그냥 막 술잔도 끼얹고 그러고 했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 요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근데 요 정철 문집에 이렇게 나와요. 속집에 나오는데 이발한테 준 시예요. 푸른 버들려고 가득하니 북촌에 말발굽이 교만한데 나그네 잠자리에 다른 사람 손님도 안 오니 참 쓸쓸하겠네. 그대가 그렇게 청백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대가 교만해서 이게 당신은 쓸쓸할 것이다 그 말이야. 그대가 몇 가닥 긴 수염을 뽑아버리니까 노인의 풍채가 더울 보잘것이 없이 되었네. 이게 서로 수염을 뽑아고 이렇게 서로 그 술자석에 다퉜던 거예요. 뭐 이렇게 아니면 아무리 풍자하시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이거 자기 동생이 그랬다래. 이길이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발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를테면 아까 말한 대로 임금에 의해서 붕당이 조정돼가지고 붕당이 그냥 일면 퇴진, 또 일면 또 등장, 동인 퇴진, 서인 퇴진,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이발이 서인 퇴진을 주도를 하죠. 주도를 해. 근데 하필이면은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여립을 청거를 했어. 이발이 정여립을 청거를 해가지고 인류가 정여립은 일찍이 과거에 35명 뽑을 때 5위로 과거에 들어가 놓고 벼슬을 안 한다고 계속 진안하고 자기 처갓집 있는 태인하고 자기 또 처갓 동네 그 자기가 또 있는 별도 본집 전주 진안에 공부 서실 사방 언니를 저라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 가르친다고 맨 유세를 하고 다니면서 벼슬을 하라면 벼슬을 안 한 사람이 이때는 또 벼슬을 딱 나와가지고 갑자기 율곡을 그동안 존경한다고 하면서 율곡 이이를 존경한다고 해놓고 율곡 이이야말로 나라를 그르친 소인이고 자기가 인지가 착한 훌륭한 재상이라고 추앙에 맞지 않았던 박순에 대해서 저건 잔로 간사한 괴수가 되어가지고 있고 성원에 대해서는 저건 정말 임금을 기망한 막 그런 임금 앞에서 막 홍문관 수찬이 되어가지고 막 퍼붓으니까 임금한테 옛날에는 그걸 하는데 왜 와서 그러냐고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그러고 보니까 바로 거기서 그랬겠다는 거지. 내가 앞으로 임금 얼굴 천안을 뵐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그 임금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런 게 바로 임금이 기가 막히다고 하는 순간 누가 청구했냐? 바로 이발이가 있다. 이발이 저 못된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나라 조정을 분란을 휩싸이겠다. 그 비판을 받지만 정여립이가 원래 이 일을 추종하다가 이 일을 배반했는데 그 배우가 바로 이발이다. 대체 이발도 이 일을 스승 삼았다가 논의가 맞지 않자 결국 끝내 갈라섰지 않느냐. 배사, 스승을 배반하는 사람은 군부를, 나라를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공세를 펴는데 그게 주요했어요. 그 사정이 복잡합니다만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선조까지 또 거기서 또 나서 너무 이제 세지잖아. 이게 이발이 세지니까 또 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시를 하나 딱 줘요. 한 가지 요염한 복사꽃, 요염한 복사까지 한 가지에 요염한 복사꽃인데 어째 색깔은 두세 빛깔이 돼야. 식물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인심이 범벅 오는 것은 마땅할 것이다. 요즘 인적인 마음이 변을란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끔찍하죠. 임금님 그런 게 아닙니다. 주상. 제가 이와 성호는 처음에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정, 개인적인 정부는 가볍고 공론, 선비들의 전체 여론이 무겁지 않습니까? 제가 사후 스승과 벗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나라를 또 제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벼슬을 이런 조정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려와. 그렇게 뭐 임금이 저나뭐 대드는 거 뭐 아닌 거. 그때 선조 표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근데 선조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에서 처음으로 절대 왕 임금한테는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첫째 서자 임금 아니야. 서자 임금. 첫 서자 임금이란 말이야. 그런 게 한데.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1587년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딱 와서 남평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조그만 띠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김성일 선생이랑 그래 요 상중에도 이미 치교가 이러고 있었으니까 이러고 시도 주고받고. 그런데 동요가 들려. 남평 재상이 발과 길이라네. 재상이라는 건 임금이 유촉을 하는 건데 그걸 갖다 그냥 백성들이 막 동요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거 전부 이거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거 만들어내. 참은 이제 이상한 위험비어가 도는다. 전주에 성인이 났으니 정수창이다. 길산봉과 친하다. 너희들 가서 정수찬을 만나면 너 벼슬을 얻을 것이다. 이런 소리가 막 이런 소문이 막 나고. 그러고 난데 바로 1589년 10월 2일 날 황해감사가 비밀장계를 보내요. 비밀장계를 보내요. 정여립이 모반을 꾀했다. 그러게 선조 임금이 그랬죠. 뭔 내가 정여립이 사람 된 것을 아는데 뭔 모반을 영모까지 하겠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서인도 그래. 정여립이 심술이 고약하지만은 반역을까지 꾀했겠는가. 임금을 비판하고 임금을 좀 무시했으면 무시했지. 반역까지 했겠는가. 이런 말을. 그래도 실제로 황해도에서 끌고 온 사람들 전부 보니까 거지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이런 밥술 좀 얻어먹는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아니 무슨 이런 사람들하고 모반을 한단 말이냐. 선조가 웃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해서 그리고 정여립을 좀 잡아갖고 와라. 그런데 바로 정여립이 아까 죽도에서 그 진안 현감 민백이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자결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서 그럼 정여립 조카 그 옆에 있었던 조카 데리고 와서 공수를 받아봐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발이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좀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서 이발이하고 친했다 뭐 누구 다른 김공희도 친했다 뭐 유성룡이도 친했다더만 뭐 그냥 막 수없는 말이 그럼 그 벼슬하는 사람들이 다 문과급제 오면 다 서로 그리고 성원하고 정여립이는 서로 얼마나 또 같이 한 벼슬도 같이 오고 그랬는데 서로 이하고 너무 잘 알고 이것이 복잡하게 근데 콕 집어서 이를테면 고문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국문이 이루어지고 국문은 반드시 고문이 다림질이 있는 거니까 다림질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이발이한테 혹독한 그런 것이 가해졌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때 유관이 심판관 그 신문을 진행하는 사람이 유관이 정철이었다. 독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나중에는 일심이라고. 근데 그때 실제로 그때 아까 말한 자기 어머니 해남윤 씨 80대에서 압수령 무릎이 으깨지고 죽고 자기 8살 아들이 형틀에 그쳐서 울부짖다 포승에 믿고 울부짖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서 옥중에 다 눈물이 다 흘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그 오리 이원희 재상이 나중에 이제 영의정을 크게 하시지만은 이원희 선생이 다 일가들이 다 죽고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시신 거둘 데도 없고 그리고 자기 선산에다가 일단 안장 장사를 지어줬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발 선생이 어디 묘가 어디가 있는가 이것도 좀 찾아볼 생각도 못하고 저쪽 한번 가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마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정여립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철 선생이 그렇게 성격이 편해보고 그 개결했단 말이에요. 개결 그냥 대쪽 같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남하고 한번 틀어지면은 절대 화해를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요런
이런 그 옥사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그거 뭐 지금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법치가 없었던 시절이 고문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고문으로 한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고문을 해도 그건 재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가가 다 그거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중재자가 없어서 그런다. 그 분당 정치가 미숙해서 율곡이나 사암 박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중재할 수가 없었던 정치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건 상황 논리고. 근데 왜 그러면 선조가 그렇게 분노하고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가 돌변을 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유교의 정치사상, 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옛날 유학자들이 옛날 공맹 이래로 공자 맹자 이래로 군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생각을 해요. 물론 군주 절대권을 주장했던 순자나 순자도 완전히 절대권 아닌다면 그 순자한테 배웠던 한비자는 완전히 군주 절대권으로 가죠. 절대군주제로 가는데 그럼 이게 일반 유학자들의 유교 사상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군주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어떤 군주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우리가 기초국사가 일어난 내용을 좀 살펴보겠다 이렇게 돼요. 공자께서 말씀을 했어요. 임금한테 속이지 말고 직언을 해라. 기탄없이 임금을 그 한자가 범자라고 해요. 범을 범자 건드려라. 건드려. 확병 탁 해라. 그 대신 좀 큰 벼슬을 하는 사람은 임금을 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아니면 그만둬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 공자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맹자는 군자는 임금을 섬기고 임금이 도를 감당하도록 이끌어라. 그리고 대인은 임금의 마음 잘못을 고쳐줘라. 임금을 이끌어라. 임금을 고쳐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그래도 임금이 말 듣지 않으면 어쩔까? 성씨가 다르면 같은 그 일가 아니면은 그냥 그 나라를 떠나버려라.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니까 이 나라 가볼 수 있잖아. 그 나라 떠나면 된다. 이렇게 했고. 근데 그 나라를 떠날 수 없는 일가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가 귀족들은 임금 자리를 좀 바꿔줘라. 그래야 그 피차에 편하다. 임금 자리를 바꿔줘라. 그러니까 누가 임금 좋아하겠어요? 맹자를. 맹자 제일로 많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도전하고 조광조. 역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그런데 이제 범중엄이라고 또 엄청난 또 송나라 북송시대에 큰 선비 정치가 계시잖아요. 천하는 임금 혼자, 황제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사대부는 천하를 자기 임무로 삼아야 된다. 천하를 자기가 품어야 된다. 이거 참 상당히 이게 좀 수준이 좀 달라져요. 송나라 때 오면은. 또 막 정의는 그리고 또 문헌박이라고는 큰 또 그 같은 동시대 약간 후배 군주는 사대부와 함께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 그 정의 있죠. 명도 선생, 이천 선생. 천하의 안위는 재상한테 있다. 임금이 아니야. 이거 좀 무섭죠. 주자가 한번 이렇게 해요. 임금은 재상을 찾으면 되고 재상은 군주를 바르게 하면 된다. 임금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유학이라고 그래고 몰리는 거예요. 주자가. 근데 결국 임금의 권세보다는 주자의 학문적 권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 역사의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정도전이 그냥 그대로 받아내. 조선 경국전이라는 거, 조선 그 초기 그 헌법, 국전, 초기 기본 그 기초자료를 만드는 조선 경국전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군자가 임금을 섬기면 임금을 도로를 감당하도록 이끄는 데 임차도 맹자 말을 그대로 인용해갖고 써요. 오직 대인이 큰 사람만이
임금 뭐 마음 잘못을 고칠 수 있다. 그대로 써놓고 재상은 사람을 청구함으로써 임금을 섬기면 된다. 이런 말을 공공하게. 그러니까 이게 너가 무슨 신권 정치를 하냐, 재상 정치를 하냐, 그러면 그 이 씨는 뭐냐? 라고 해서 당한 것이 바로 이방원이 명색이 그래도 문과급제자잖아요. 문과급제자. 그거 무예도 출중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하여튼 어마어마한.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했을까? 임금 군주 세습제를 인정하다 보면은 임금이 다 훌륭하고 똑똑한 임금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정치를 감당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재상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소리요. 이게 좋게 들으면 괜찮아. 임금이 똑똑하면 좀 재상 지가 재상을 잘 요리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그렇고 권력은 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지 죽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정도전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다들 조광조가 다 군주는 공부를 해야 된다. 군주는 신하와 같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격군, 임금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다. 그 소리만 해, 조광조는. 조식은 아예 한 수 더 벼슬 안, 그 사람 과거 안 본 사람이라. 불사, 나 벼슬 안 하니까 나 나라 떠나는 심정으로 산다. 그 시골에서 안 내려와, 안 올라와. 퇴계는 어쨌어요? 살짝 올라가잖아요. 에? 꼭 과거 시험 있을 때는 올라가요. 퇴계는. 사람 좀 그런 게 퇴계가. 그러면서 임금이 신하 부릴 때는 때가 있다. 이 신하도 임금 섬길 때도 때가 있어야 된다. 아무 때나 임금 섬기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런 아주 최고 중도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속이 또 깊숙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 과거 볼 때냐 아니냐, 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지. 근데 바로 이제 기축옥에 지금 해서 율곡이인은 지몸 편안하게 해서 임금을 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지 몸을 입고서 임금을 고치도록 해보자.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무섭거든. 겁이 나. 임금은 마음을 한번 돌려보자. 임금을 잘 이끌어보자. 이런 정도로 변해. 그래서 정철은 거기서 한술 더 떠. 항상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오로지 충성하자 이렇게 돼요. 그게 삼위인곡이야. 연군, 임금을 사랑하자. 아따, 저 기가 막히네 이거. 연군은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우리 연애편지 할 때 쓰잖아. 그거 상당히 복잡한 소리예요. 근데 임금을 그렇게 막 사랑하고 막 그러면 안 되고 그거. 만인의 아버지인데 그럼 되겠어요. 만인의 부모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정확하게 격군합니다. 임금을 고쳐서 백성을 편안하게 했다. 그러고 말을 주장을 해. 정인홍도 또 만만치가 않아. 야, 신하가 임금 섬기는 거, 임금 명령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임금의 명령을 고쳐서라도 실행해도 그 중에 충성이 있다. 어찌란 말이야, 이거. 임금을 뭘로 보는 거야, 이거? 정렬이면 한 줄 더 떠요. 야, 요수누가 서로 전수했으니까 석인이 아닌가? 군주 세습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다음 반란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책에 나온 소리잖아요. 옛날 책에. 연임금이 순임금한테 주고 순임금 운임금한테 줬잖아요. 사위 삼아갖고. 왜 그렇게 서로 지 성씨 아니고 다른 성씨도 현명한 사람한테 현명한 사람 골라서 임금자리를 물려주니까 그거 참 성인이 되신 거 아닌가? 그 말이 그러니까 책에 나온 말을. 그런데 군주 세습 시대에는 이런 소리를 자주 하면 안 돼요. 한번 하고 그 책에 있어야 하고 넘어가야지. 공공연하게 막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누가 이제 과거를 보려고 그러니까 나주의 나덕준 있죠. 나덕준 나사침 그 대한동. 야, 지금 이 세상에 어지러운 세상에 그 재능이 좋은 사람이 무슨 그 과거를 시험 보냐. 난 이제 좋은 세상 때 과거를 봐라. 너 임금 신화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과거를 문과를 급제를 해야 임금은 신하가 된다는 의지 표현이고 그 실력을 인정받는 거거든. 과거 좀 보지 말아라. 무슨 임금 성질 뭐냐 지금 때가 아니다. 요것도 이러죠. 정계청은 또 한 줄 그 바닥에다 더 깔아. 야, 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은
천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그 다음에 부명, 아버지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임금의 명령이다. 지금 뭐예요? 임금 명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명 밑에 아버지 명령, 아버지 밑에 그 다음에 임금이 있는 거예요. 임금의 서열이. 근데 이거 그냥 보통 그리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것을 예리하게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임금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또 이분 더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는 더 뭔 소리를 한 거니? 신하가 임금이 겸허하지 못하면 폭군이 된다. 이런 소리. 임금이 겸손하고 임금이 자기 마음을 텅 비게 하고 재물을 안 탐내고 그렇고 하지 않으면 걸주가 된다. 조금 잘못한 임금이라고 걸주라고 하면은 어떤 임금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천명과 운명은 다르다라고는 그런 글이 있는데 빈부귀천은 바꿔지지 않는 명이 아니다. 그것은 무상한 것이다. 빈부귀천 가장 귀하고 가장 부자가 임금 아니요. 그건 무상직이요. 그래서 한결같은 기운이지 한결같지 않는 기운이다. 이러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은 옛날 글에 써져 있어도 그런 거를 공교롭게 써갖고 제자들한테 편지에다 주고 논설을 써서 장문을 써서 서로 보여주고 서로 돌려가서 읽어보고 퇴계 선생하고 고봉 선생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 그 전부 서로 여기서 저까지 가면서 다 사람들이 열어서 백해보고 돌려보고 다 그랬어요. 여기 문장 하나 딱 써주면 서로 다 돌려보고 그런 겁니다. 우리 정계청 선생이 참 살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해필이면 여기 안에서 나주향교 훈도로 나주향교 훈도 하시면서 홍천경이라는 여기 금안동 그 홍씨를 회초리를 형벌을 자기가 때린 것이 아니라 너무 그 과업 지시를 잘 안 돼. 교과를 제대로 충실하게 진행 안 하니까 요거 율곡 2의 제자고 상당한 공부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제때 나와야 된다 약속을 했으면은 과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갖고 군수한테 가서 목사한테 가서 곤장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홍천경이 참겠어요 그거? 그것도 동안절이 진송천납. 동안 때는 절의를 내세우다 망해가지고 남북조 시대에 전부 청담을 주장하다가 사대부들이 다 문드러져 갖고 세상에 안 되었다. 주자의 글이 있어, 주자의 글이. 근데 거기다 붙여. 그걸 해설하면서 지금 호남 선비들이 절일에 의탁하면서 명분과 교육에 목매해가지고선이 있고 또 청담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청담을 본받으면 대나무밭에 앉아서 다 씌우고 그런 거 생각나시죠? 예?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는 전부 이록에 욕심 부리고 있다. 이렇게 여기 선비들 여가 좀 놀 때도 있고 술도 먹을 때도 있고 근데 그냥 그렇게 막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이 정철이 저렇게 유인해 갖고 우리 호남 선비들의 습속이 이렇게 무너졌다. 정철이 어쨌겠어요? 전라감사 와갖고 어저께 나 기분 나를 이렇게 비판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곤장을 치겠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잡혔을 때 주자 하지 말아라. 네가 어떻게 주자를 하느냐. 그리고 홍천경이는 정계청은 정여립의 전주 집터를 잡아주었다. 뭐 이런 고발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하면 이게 되는 건데 엄청난 학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같은 편이라고 이것도 같은 편 입장이에요. 당시 유성룡이 이렇게 평생의 학술에 힘쓰고 행실을 검소고에 살다가 우연히 한 편의 논설을 지어서 죽게 되었다. 윤선도는 이건 퇴계 다음에 가장 큰 학자다. 허목은 100대에 한 번 나오는 문장이다. 여러분 칭찬. 허목 선생 아시죠? 미수 우리 백호 외손자 되시 여기서 미천서원에 모신. 근데 그냥 임금
다른 논설에 보면 임금을 비판하고 재상을 비판하는 것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 재상이 박순인데 재상은 악하지 않아도 인재를 제대로 청거하지 못하면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임금한테 임금 학문회라는 글을 잠깐 써서 하늘이 백성을 냈으니 어떤 필부라도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데 임금이 홀로 부귀와 연락을 누리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백성의 가난을 배고픔을 구제하지 않고 원망과 탄식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하늘을 받들고 백성한테 혜택을 주는 임금인가? 이건 임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딱 보고 근데 이분이 해필이면 교정청 일찍이 유이춘 선생이 산어 이렇게 사서 있잖아요. 사서 우리말 풀이책을 만드는데 우리 종사관으로 불러. 종사관으로. 그래갖고 여기 담양에 가서 이 일을 하세요. 종사관 사서원에 그 일을 쭉 하셔. 같이 하시고 그래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유이춘이 감격했다는 거 아니야. 감격해서 아이고 목사가 좀 보내준 역말을 타고 오라고 그러니까 왜 개인말을 타고 왔냐. 그런데 그것은 나라 일을 볼 때 오고 이거 공부 학습하는 거니까 이것을 개인 멋을 해야 되니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유이춘도 그냥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필이면 양반이 언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번역 이런 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서언해가 전라도 사투리가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선조 임금이 사투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죽기 전에 유이춘이 율곡 이의가 맡으면 좋겠다. 그렇고 이게 율곡 이의 선생이 하다가 그 정무가 바쁘셔서 그 일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나라에서 임시기구를 교정청이라는 임시기구를 만드는데 그 교정청의 당상이 송원이고 그 낭청 그 부분 책임자들이 퇴계의 제자 조목 또 여기 정계청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예림이었어요. 서로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인연이 있어. 그렇게 이제 그것을 서로 주고 간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편지가 드러나서 그리고 보니까 요 글이가 전부 임금 비판하는 소리나 있고 이러고 하니까 선조 말이 재밌어요. 옛글을 읽었구만. 옛글을 읽었구만. 그렇고 하고 그냥 그냥 가만 놔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유배를 보냈는데 이미 너무 고문으로 망가져서 바로 가서 가갖고 옮기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산보에서. 네. 그래 하여튼 우리 호남의 이 선비들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불의와 맞서면서 자기 이익보다는 나라 전체 그리고 고을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선비들을 솔선수범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 최고의 그 모범을 바로 군주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비록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됐지만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정치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활약을 했던 분들이 어느 고장에 있겠는가? 그걸 저는 견주는 입장에서 아니라 근데 하필이면 그게 나주에서 이렇게 딱 내분 선비 다른 선비를 갖고 그 앞시대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금남 최부 선생이라든지 이명수 선생이라든지 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 잠깐의 시대, 이 참 붕당이라고 하는 그 시대 집약에서 이 내분 선비가 한곡을 출신이라고 한 것만 해도 우리가 조금은 재밌게 조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